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상황과 많이 비유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외환위기 때, 그러니까 98년도 이후에 가장 높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뚝 튀어나왔죠. 튀어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굉장히 우리가 어떤 하나의 부담을 주고 있는 출발점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먼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당시에 외환위기 때 인플레이션은요, 외환위기의 결과였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 안팎에 있던 것이 1900원까지 돌파한 적도 있습니다. 12월 달에, 97년 12월 달에요.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1900원이요. 1달러당이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오르게 되면 수입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은 결과물입니다. 외환위기의 결과물.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위기의 출발점이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내용도 다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르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게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위기를 가지고 새로운 처음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했었죠. 제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이션입니다. 새로운 처음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책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했지만은, 새로운 처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 과거의 인플레이션하고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겁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처음을 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거기다 또 이제 우리가 처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이성체계를 보게 되면요. 어떤 겁니까요? 대개 우리가 근대 서양의 우리가 학문체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개념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러니까 지식체계나 기존의 그러니까 이성체계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으로 만들어낸 위기는 어떤 거였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요?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치명률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치명률도 좀 높으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움츠러들게 위협할 정도로 치명률은 있으면서도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요?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그 당시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죠. 우리말로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이 용어가 탁 튀어나왔었죠. 예국에서 만든 말이지만요. 사회적 거리두기. 즉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뭡니까요? 거리를 두라는 것은 그 연결하는 것을 끊으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연결되지 않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은 굉장히 많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세상은 경제적으로 금융을 매개로 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는 특히 뭐냐면 21세기의 기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우리가 생태계가 이렇게 우리가 부상을 하면서 anytime, anyplace에서 우리가 커넥트 됐잖아요.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연결된 세계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 끊어야 됐었던 거예요. 끊어야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경제 활동도 끊는 거잖아요. 소비 활동을 그러니까 끊으니까 당연히 유통업자들 타격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냐면 생태계를 와해시킨 생태계 와해형 경제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작년에 많이 썼었던 공급망 교란 뭐 이런 겁니다. 외국에 썼을 때 supply chain disrup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새로운 처음형이냐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는 그런 경제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끊은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원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처음 겪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뭐였습니까요?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생겼어요?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뭐냐면 동물에 살다가 동물들이 그러니까는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동물들에서 살 수 없다 보니까는 인간으로 그러니까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 뭐냐면은 동물, 즉 자연에 동물들이 그러니까는 생존할 수 있는 서식지를 인간들이 파괴시킴으로써, 즉 인간과 자연이 그러니까는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을 깨트림으로써 그러니까는 인간한테 바이러스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옮겨온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그게 원인이라면은 그 원인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과 자연 간의 공존, 균형, 이건 굉장히 반대할 사람 없죠. 이 주장에 대해서 인간과 자연은 그러니까 균형을 이뤄야 되고 공존을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왜?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산업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을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 이용 대상으로 접근했잖아요. 인간 중심에서 자연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로 세계관으로 만든 게 산업문명이잖아요. 그 산업문명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고 공존을 하는 것을 다들 동의를 하면서도 이걸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도 쉽게 그러니까 거기에 처방책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단시간 내에.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고 기존에는 몰랐던 거나 이런 게 새로운 처음형 충격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게 계속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요. 예?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도 왜 그렇습니까요?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뭡니까? 뒤에서도 제가 반복해 얘기하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요. 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작년 그러니까 한 빨라야 7, 8월 달. 빨라야 7, 8월 달, 늦게 보면 한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로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유가도 좀 오르기 시작하지만은 사실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유가가. 작년에 그러니까 한 10월달 이 전후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원자재 가격들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를 보냐면 팬데믹이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되면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급망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급망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일치가 생기면서 이제 이 인플레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팬데믹의 연장이었었죠. 팬데믹발 하나의 그 공급망 충격이었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1월달까지 가면서 오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급망 교란 부분을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월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유가에 불을 붙였죠. 유가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미국 20세기,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의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중심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소위 패권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제압을 하려고, 소위 말해서 나토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진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이게 사실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이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패권주의의 충돌입니다. 패권주의의 충돌인 거예요. 미국의 그러한 패권주의에 그러니까는 맞설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예? 생긴 겁니다. 원인이 그거예요. 패권주의 충돌입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이게 뭐 돈을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이 엄청 풀려서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이거 뒤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거. 예?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융위기 이후 때는 왜 그 엄청나게 돈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향을 미쳐도 아주 작은 포션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요, 이렇게 금리 많이 안 올려도 돼요.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것이 2008년에 제로금리로 내렸다가 2008년 말에요. 2015년 12월 달,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7년 만에 금리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돈을 엄청 양적 완화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왜?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돈을 그렇게 풀었어도요. 왜?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많이 안 가잖아요. 그 풀린 돈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그 돈을 써가지고 쓰게 되고, 많이 써야지만이 이게 그러니까는, 물가를 상승을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들어온 돈이 없는데 쓸 돈이 어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풀린 돈이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요.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지금 몇 차례 올렸어도 유가가 지금 떨어집니까? 아니, 유가가 최근에 떨어지는 것은 침체가 도래한다 해가지고, 지금 침체가 도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다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예? 경제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다 해가지고요.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금리 인상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그러니까 회수를 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플레 성격이 그러니까는 지금의 인플레는 바로 패권주의 충돌이에요. 그럼 이 인플레를 해결하려면은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요, 굉장히 많이 올려야 돼요. 왜? 돈을 사람들을 돈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일반 사람들한테 회수할 돈이 별로 없어요.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예?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풀린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갖고 있는 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쪽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회수하게 되면 그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의 지금 원인은 패권주의예요. 패권주의. 이거 사람들 다 압니다. 예? 알아요. 근데 이 패권주의 이거 해결 가능합니까?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쟁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종전이 된다고 해보세요. 다행스럽게 내년에 종전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종전이 되면은 러시아가 패배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항복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상황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푸틴이 그러니까는 권력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럴 가능성이 푸틴이 교체가 돼도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이해한다면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배를 인정할 만한 무슨 뭐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가 졌다 이럴 가능성이 있냐고? 없잖아요. 예? 없어요. 결국 뭐냐면은 서로가 종전을 하더라도 아주 그냥 서로가 모호하게 서로가 자기들 핑계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종전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니까는 중단된 상황, 휴전상탕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남북전쟁 우리가 한국의 한국전쟁처럼요. 예? 그러면 이게 이 패권주의가 지금 만들어낸 건데 패권주의가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미국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새로운 처음형 인플레라는 얘기예요. 알아도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
기후위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해결 잘 못하잖아요. 네?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해결을 하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새로운 처명형이에요. 새로운 처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97년도 외환위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봐봅시다. 이게 이제 기사예요. 6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6%를 이제 턱걸이를 했잖아요. 6% 시대. 더 올라갈 겁니다. 당분간은요. 예? 그러니까 24년 말 최고다. 외환위기 이후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를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년이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러니까 확산되는 이제 그 중국 우한에서 그러니까는 유입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잖아요. 20년 1월 달이요. 1월 이제 하순께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6월 달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자, 한번 봐보세요. 21년도 3월 달까지는 2% 미만이었습니다. 작년 3월 달까지요. 예? 심지어 2020년 5월 달에는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리고 2020년 많은 달들이 대부분이 1% 미만이었잖아요. 저물가였습니다. 저물가. 그렇죠? 우리가 2% 이내에서 관리를 한다 되는데 1% 미치면 저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거죠.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요. 그렇죠? 이 시절이 그립다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21년 4월 달부터 목표치인 2%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래도 2%대에 있었어요. 2%대예요. 그러다가 10월 달부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이제 된다. 그리고 특히 올해 그러니까 2월 달 이후에 올해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잖아요. 2월 23일 날에요.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 4%로 쫙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유가가 끌어올린 저것들입니다. 그렇죠? 유가가 끌어올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그래서 우리가 6%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90년대 인플레이를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6%는, 앞에서 다시 한번요. 지금 6%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팬데믹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통계청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으니까는. 팬데믹 이전에도 1% 안 되는 때도 꽤 나오고 그랬었어요. 저물가였었습니다. 오히려. 저물가를 걱정했었어요. 예? 인플레를 걱정하지 않고 저물가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하다가 6% 되니까 한 6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6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가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충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봐보세요. 90년대, 이게 93년도 6월 달부터 98년 3월 달까지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래요. 외환위기 때 24년 전 이후에 최고다는 게 바로 98년 2월 달, 3월 달, 외환위기가 97년 12월 달에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외환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8년 1, 2, 3월 달에 1월 달에 8% 돌파, 2월 달에 9%, 9.5%로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9.0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9%대가 지금 6%대보다는 높지만은 그 당시 한번 인플레를 봐보세요. 90년대. 90년대는 보통 5% 안팎이었습니다. 보통 5%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5% 안팎을 하다가 한 8 내지 9%가 잠깐 몇 달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인플레율이 오히려 더 충격이 더 덜했던 거예요. 짧게 끝난 거예요. 짧게 끝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빵 터지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터졌던 문제였었어요. 예? 터졌던 문제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더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더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자, 외환위기 전후 인플레를 봐보세요. 98년도 2월 달에 9.5 찍고 나서 쫙 그 다음에 떨어져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98년 말, 연말에는 4%는 뭐예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이잖아요. 외환위기 이전 수준 돌아오잖아요. 예? 한 1년 만에 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쫙 올라가서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00년대부터는 거의 그러니까는 2% 이내 관리 목표치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말해 저물가 시대가 전개가 되어져요. 저물가 시대가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소위 에그플레이션, 곡물 가격 급등에 의해서 생긴 때 빼놓고서는 이 되게 저물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저물가 시대가요. 지난 20년 넘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외환위기 충격으로 잠깐 빡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엔 이미 그러니까 한 5% 안팎의 인플레율이 이렇게 평상시가 한 5% 안팎이었다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 8%를 이 인플레율을 느끼는 거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1% 밑에서 되게 살다가 갑자기 6%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당시에는 환율이 만들어낸 거예요. 환율이 90년대 보게 되면요. 외환위기 전에 96년, 97년, 98년에 보게 되면 800원대였었습니다. 1달러당 800원대예요. 1달러당 800원대 하다가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제 임박설이 나오면서 한 900원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이제 그러면서요. 대한민국의 달러 유동성이 이제 이렇게 터지면서 여기부터 1900원까지 올라갑니다. 1900원이요. 97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97년 12월 17일인가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김대중 후보하고 이해창 후보가 붙었었던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수직 상승하잖아요. 2배 이상 올라갔었습니다. 2배 이상 원화 가치가 떨어졌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1달러당 916원에서 1달러당 19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는 당연히 그 수입하는 물가가 다 올라갈 게 아닙니까?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98년 12월 말에 1200원으로 떨어지죠. 우리나라 환율이요. 2000년대부터 지난 한 20년 동안 환율의 평균 구간이 어디냐면 1100원에서 1200원입니다. 1100원에서 1200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평균 구간으로 이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인플레율하고 똑같잖아요. 98년도 1, 2, 3월 달에 8%대 9% 갔다가 쭉 떨어졌다는 게 환율하고 똑같잖아요. 추세가요. 환율이 만들어낸 거고 환율이 왜 그 당시에 폭등했느냐? 외환위기 때문이었었죠. 외환위기 때문에. 그 당시에 봐보세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환율이 싱가포르 달러가 한 26%밖에 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200% 이상 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러니까 한 8분의 1분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물가 잠시 보고요. 당시에 인플레이션은 한국과 동남아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만 경험했던 겁니다. 전 세계는 뭐냐면 오히려 저물가 시대였었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터졌던 시절 그 무렵에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게 그 외환위기 터졌던 그 무렵입니다. 2% 미만이잖아요. 예? 미국의 인플레율이요. 미국이 저물가 국면이었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같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는 그 태국에서 은행위기가 터지면서 인도네시아로 번지고 말레이시아로 번지고 그러고 싱가포르도 옆에 있느라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같이 인접 국가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방어가 되다 보니까는 물가 상승률도 별로 안 올라가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갔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디플레이션에 들어갔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유독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98년도에 막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오히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대만도 봐보세요. 대만도 그러니까는 2% 되게 안팎에서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동아시아가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과 싱가포르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환율이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타격이 없었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이 정도가 그래 됐었어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하는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중에서 한국만이 그러니까 사실상 외환위기를 당했던 거예요. 외환위기도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